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남편 따라서 한국에 온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저는 부모님 유학 시절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나중에 한국에 돌아와서도 학교 생활이나 문화가 미국이 더 맞는 걸 깨닫고 가족 모두 한국에 남았지만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남편은 제가 2년간 한국 주재원 생활을 할 때 한국에서 만났습니다. 정말 따뜻하고 자상하고 속 깊은 사람이라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제가 주재원이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오랫동안 장거리 연애를 했는데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전화하고 모든 휴가 다 써서 제가 사는 곳으로 와서 늘 저를 챙겨주고 가고 밥 안 챙겨 먹는다고 걱정하며 본인이 요리해서 냉동시켜서 매번 특급 우편으로 보내는 사람이에요. 그냥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기라도 하라고요. 저희 엄마조차도 저보다 낫다고 하실 정도로 저한테 지극정성이었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1년 유학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저랑 함께 있기 위해 랭킹도 떨어지는 저희 지역 학교를 지원해서 1년 다닌 적이 있거든요. 좋은 학교긴 한데 원래 점수와 스펙으로는 그 분야 탑스쿨 갈 수 있었고 회사에서도 왜 거길 지원 안 하냐고 할 정도예요. 그때 거의 같이 살다시피 했는데 그때 결혼을 결심했어요. 같이 사니까 더 좋고 매일매일 저를 배려해 주더라고요. 근데 결혼을 하자면 둘 중 하나는 사는 곳을 포기하고 가야 하는 상황에서 고민하던 중에 코로나가 터졌고 얼굴을 자주 못 보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미국에서 남들 들으면 다들 가고 싶어 하는 꿈의 직장에서 좋은 연봉 받고 있고 직장 사람들 너무 좋아서 매일매일 행복했는데 그래도 그 사람이랑 같이 곁에 있으며 사는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제 나이도 이제 30대 중반이 되어가서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현실적으로 남편이 미국에서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보다 제가 한국에서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게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한국에 직장을 구해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왔지만 처음부터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건 임시적인 거라고. 나는 한국 직장 생활이나 문화가 힘들어서 미국에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코로나만 잠잠해지고 배우자 영주권이 나오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자고. 결혼식도 작게 가족들만 모여서 올리고 남편 미국 영주권도 신청했어요. 남편도 영어가 불편하진 않은데 아무래도 양가 가족들도 모두 한국에 있으니 한국에서 자리 잡는 게 낫지 않겠냐 했는데 제가 성격이나 직장이 미국에 더 잘 맞고 미국에서 사는 게 행복하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웬만하면 저한테 맞춰주는 성격이에요. 저도 혹시 남편이 미국에 직장을 못 구하더라도 제 연봉으로 먹여 살릴 자신이 있었고 남편한테 걱정 말라고 취업 안 되면 전업주부라고 하니까 신나 있었습니다. 남편이 향수병에 힘들어하면 한국에 자주 보내줄 생각도 있었어요. 무엇보다 남편 유학 시절 미국에서 지낼 때 남편도 정말 행복해했거든요. 아름다운 자연과 여유로운 사람들, 그리고 복잡하지 않은 인간관계. 한국에선 결혼해도 주말에 친척 결혼식이니 친구 이벤트니 우리만 생각하고 살기가 힘들더라고요. 비교하거나 남의 이야기 들을 것도 많고. 아무튼 이런 것들에서 자유로워진 느낌이라고 남편이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둘이 합의가 돼서 한국에서의 임시 생활도 잘 흘러가나 싶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시아버지께서 원래도 지병이 있으셨는데 크게 걱정할 건 아니었거든요. 그 연세에는 누구나 지병이 있으니까요. 근데 갑자기 악화가 돼서 중환자실로 가셨어요. 가족들이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하더라고요. 솔직히 뵌 지 몇 개월 안 됐지만 너무 좋으신 분이라 저는 보내드릴 준비가 안 돼서 감정이 힘든데 아들인 남편은 오죽하겠나 싶고 워낙 덤덤해서 티 안 내는 타입인데 그게 더 마음이 아파요. 심지어 시어머니도 남편이랑 성격이 비슷해서
엄청 말수가 없고 무뚝뚝하신데 슬픈 거 힘든 거 표현도 못하셔서 더 마음이 찢어져요. 그 와중에 남편이랑 시어머니는 착해서 저한테 피해 안 가게 하려고 바쁜데 병원에 올 필요 없다고 자꾸 하시고, 남편도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자기가 챙기겠다고 혼자 계신 시어머니께 거의 매일 저녁 드셨나 퇴근길에 들여다보고 식사 챙겨드리고 오거든요. 저한테는 말도 안 해서 몰랐어요. 남한테 피해 끼치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타입이라 저도 남인가 봐요. 하여튼 이런 상황인데 저는 저대로 한국 생활이랑 한국 회사에서 적응이 힘들어 정말 미칠 것 같은데, 조금만 참자 1, 2년이면 남편 비자가 나오니까 곧 미국에 돌아갈 수 있어 하고 버티고 있던 차인데, 시댁 상황이 이러니까 제가 참고 참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실 판에 진짜 이기적인 생각인데, 안 돌아가셨으면 좋겠는 이유의 한 5% 정도는 남편이랑 미국 돌아가는 계획에 차질이 생길까봐 그런 것도 있어요. 시어머니는 말씀은 안 하시는데 그냥 요새 엄청 마르셨고 식사도 잘 안 챙겨 드시고, 두 분이 같이 하시던 가게를 계속 나가면서 버티고는 계신데, 배우자가 중환자실에 누워 오늘 내일 하니까 제가 봐도 정말 상태가 말이 아니세요. 게다가 너무 착하셔서 저한테 바라는 거 하나 없애시고, 제가 남편에게 주말에 어머님이라도 찾아뵈자, 혼자 쓸쓸하시겠다, 병원이라도 가자 그러면 너도 직장 다니느라 주중에 스트레스 받는데 우리 어머니 뵈러 가면 너는 언제 스트레스 푸냐, 나 혼자 다녀올게, 너는 좋아하는 카페에 가서 맛있는 거라도 먹고 있어 하면서 늘 배려해줘요. 그래도 제가 우겨서 따라갈 때도 있어요. 지난 주말에는 남편이 조심스레 물어보더라고요.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 그래도 내년에 우리 미국 가는 거냐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시간 더 드려야겠지만 그래도 미국 가야지, 난 한국에서 못 살아 하고 대답하니 남편이 알겠다고 했어요. 근데 왜 이리 제 마음이 힘들까요? 진짜 나쁜 년 된 것 같고 남편한테 혹시 어머님도 모시고 미국 가면 안 돼? 물으니 어머님이 말도 안 통하고 친구도 없는 그곳에 가서 혼자 뭐 하시냐고 친정에는 아직 티도 못 내고 있어요. 사실 이 결혼 친정에서 처음부터 달가워하지 않으셨고, 특히 엄마가 그 친구는 외아들인데 과연 너 따라서 순조롭게 미국에 이민 갈 수 있겠니? 하고 걱정하셨거든요. 제 부모님은 제 성격이 한국 사회에 잘 맞지 않고 스트레스 받는 걸 아셔서 제가 미국에 돌아가서 행복하게 제 꿈을 마음껏 펼치고 살길 바라는 마음에 더 그러셨어요. 이 남자는 착하고 마음이 따뜻하고 저한테도 잘해서 선택했는데, 그만큼 자기 낳아주신 부모님한테도 자기 도리하고 잘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사람을 잘못 보진 않았다 싶으면서도 멀쩡히 한국에 잘 사는 사람을 제가 사는 곳에 데려가는 게 처음부터 너무 비현실적인 욕심이었나, 이 결혼이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였나 후회가 돼요. 저는 이대로 한국에 남는 게 나을까요? 외아들의 배우자를 잃은 어머님을 저렇게 놔두고 미국으로 가는 게 과연 잘하는 일일까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시부모가 2주 안에 2억 3천 안 줬다고 파혼하자입니다. 일단 남자친구랑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 저희는 33살 동갑 커플이고 연애한 지는 1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5급 공무원이고 저는 어렸을 때 유학 다녀와서 외국계 회사에 근무하고 있어요. 소개팅으로 만나게 되었고 남자친구는 처음에 절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다고 하였고 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일단 남자친구가 키가 좀 작습니다. 말은 안 해주는데 한 170 될까 말까 모르겠어요. 저는 167입니다. 외모적인 건 둘째치고 너무 선하고 좋은 분인데 술 먹으면 헛소리를 하고 기억도 못하고, 술은 잘 못 먹으면서 술량을 조절 못하고 조금 술버릇이 안 좋아요. 소개팅 첫날도 긴장감을 낮춰보려 술을 먹었다가
너무 많이 먹어서 남자친구가 술버릇이 있는 걸 보고 실망을 해서 더 이상 안 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끈질기게 꽃다발을 들고 찾아오고 계속 고백을 해서 결국에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어리지 않다 보니 저희 부모님께서는 직업도 안정적이고 사람도 너무 괜찮으니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라고 결혼 전부터 사위로 대하셨어요. 문제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면서 생겼습니다. 원래는 남친네 집이 유복했었는데 아버님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지금 집 한 채 말고는 재산이 없는 것 같아요. 어머님도 일 다니고 계시고 아버님은 채무 때문에 3년 복역하시는 바람에 얼마 전에 출소하셔서 상견례를 이번 7월 말이 돼서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왜 남친네 부모님을 안 보여주시냐 계속 하셨는데 복역 중이시란 말씀은 차마 못 드리겠어서 해외에서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이 힘들어지는 바람에 사업체를 정리하시느라 귀국을 아직 못 하시고 계신다고 계속 미뤘습니다. 사업하신 건 사실입니다. 필리핀에서 하셨거든요. 상견례 때는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서로 너무 좋은 분들을 만나서 복이 많은 것 같다고 아주 완벽한 결혼이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남자친구가 세종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는데 저희가 그 집을 신혼집으로 쓸 예정이라 다른 부부가 전세로 들어와 살고 있는데 9월 1일이 계약 만료라 그때까지 전세금을 줘야 하는데 그게 잔금이 2억 3천 정도였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8월 둘째 주쯤에 남친네 부모님께서 다시 저희 부모님과 식사를 요청하셨고 저희 부모님은 최고급 한우로 대접해드렸어요. 근데 말씀은 안 하시는데 눈치가 전세금을 도와달라고 하시는 눈치였습니다. 저희 집도 원래 엄청 유복했는데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엄청 힘들다가 요새 다시 아버지가 잘 되시고 계신 상황이라 현금이 많이 없어요. 더군다나 요새 코로나 때문에 전에 비해서 매출이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때가 8월 둘째 주인데 저희는 일단 8월 30일까지 시간이 없으니 남친이 주택담보대출로 2억 3천을 받아서 먼저 전세금을 내면 저희 아버지가 일단 5천을 남친에게 주고 나중에 자금이 생기면 2억 3천을 다 갚아주시겠다 하셨어요. 혼수는 물론 다 해갈 거고 남친이 차가 없다 보니 차도 해주시겠다 하셨고 매달 생활비 100만 원씩도 주시겠다 하셨어요. 남친 집에서도 오케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거리두기가 격상되고 힘든 시기인데 저희 집은 또 요식업이에요. 8월 말까지 5천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미 남친이 전세금은 다 만들어 놓은 상태라 일찍 주나 늦게 주나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9월 말까지 주겠다 했습니다. 아직 저희는 결혼 날짜도 잡지 않았고 예식장도 예약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년 3월 정도가 좋겠다. 이 정도 얘기만 나온 상태입니다. 9월 1일이 되고 남자친구가 혼자 살던 오피스텔에서 그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저희 어머님은 집에 아무것도 없으니 빨리 주말에 가서 집 보고 먼저 필요한 세탁기나 침대나 냉장고라도 먼저 해주자고 그러셨고 남친에게 주말에 엄마랑 집을 보러 가겠다 하니까 그제서야 저한테 시부모님께서 상견례를 없던 일로 하자고 하셨답니다. 전혀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고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돈을 빌려주기 싫어 보이셨고 결혼을 내년 3월에 시키자고 하시는 게 결혼을 시키기 싫어 보이셨답니다. 너무 늦는 거 아니냐고. 지금이 9월이고 예식장 투어, 웨딩 촬영, 드레스 투어, 예복, 청첩장 등등 해도 최소 내년 초는 돼야 될 거고 3월이 딱 적당할 거라 생각되는데 3월이 결혼시키기 싫을 정도로 늦은 시기입니까? 그리고 늦다고 생각되시면 식사할 때 자리에서 3월은 너무 늦다 하시면 조율해서 당기면 될 것을 그때는 두 분 다 끄덕끄덕 하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저희 어머님한테 하니 돈이 없는 게 죄라고 저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아니, 저희 부모님이 뭘 잘못했습니까? 맡긴 돈을 안 줬습니까?
그렇다고 한 푼도 안 준다 했습니까?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지금 사업이 힘든 시기라 여유금이 없으신 거지. 나중에 2억 3천 다 갚아주신다 하셨고 매달 100만 원 생활비까지 주신다 하셨어요. 그리고 아직 결혼 날짜도 안 잡은 사이인데다 2주 안에 어떻게 그렇게 큰 금액을 만들어 옵니까? 평소에는 저를 엄청 예뻐하시고 자랑하시던 시부모님이 돈 앞에서 저렇게 다른 사람이 되는 거 보니 어이가 없더군요. 그것도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2주 안에 2억 3천을 안 줘서 그런 건지 뭔지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냥 저희 아버지가 돈 빌려주시기가 싫으신 것 같답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왜 줘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맡겨놓은 돈도 아니고 남친은 자기가 다 하고 싶다 했는데 시부모님은 저의 집에서 다 해주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분양가가 3억 3천이었는데 지금 많이 올라서 실매매가가 14억가량 돼요. 진짜 집값 짜증나요. 남친이 처음에 1억 넣고 2억 3천을 전세받은 자금으로 넣어서 산 건데 그럼 제가 나중에 2억 3천을 드리면 남친은 1억, 전 2억 3천이잖아요. 예전에 남친이 술 먹고 취해서 자기가 먼저 결혼하면 공동명의 해주겠다 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공동명의 해주냐고 물어봤는데 자기가 그런 말한 기억이 안 난다 그러대요. 술 먹으면 한 말 기억 못해요. 근데 공동명의 해줘도 되냐고 시부모님한테 말했답니다. 근데 시부모님이 절대 안 된다고 그것도 결혼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시랍니다. 근데 전 공동명의 상관도 없고 그냥 남친이 전에 먼저 해준다 그래서 물어본 것뿐이에요. 그리고 결혼은 장난도 아니고 인생이 걸린 중요한 건데 저희랑 상의도 말씀도 없이 남친 통해서 상견례는 없던 걸로 하자는 시부모님을 보니 소통도 문제가 있으신 것 같고 나중에 결혼해도 잘 살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를 너무 돈으로 보신 것 같네요. 남친네 집안은 어머님이 거의 결정권자라서 남친 통해서 시어머님이랑 얘기해보고 싶으니 통화하고 싶다 얘기했는데 남친이 얘기해보고 알려주겠다 했고 돌아온 답변은 시아버지가 저희 아버님이랑 얘기해보겠답니다. 결혼은 제가 결정하고 제가 하는데 왜 저희 아버지랑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지금 이거 자세한 내용을 모르세요. 이 결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친이 세종에 아파트도 있고 5급 공무원으로 안정적인 직장도 있고 사람은 너무 착하고 저랑 잘 맞고 말도 잘 통하는데 가끔 이런 답답한 우유부단함이 있어요. 이번에 보니 시부모님 사이에서 역할을 너무 못해주네요. 그리고 이건 좀 말할까 말까 고민한 문제인데 발기부전 이런 문제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도 다녔고 잠자리를 많이 못 가져봤어요. 이것도 문제라 생각했고 결혼하고 살면서 고치면 고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한 부분인데 지금 결정 자리에 오니 고민되네요. 전 솔직히 안 하는 쪽이 맞는 것 같긴 하네요. 시부모님이 이해가 안 돼요. 남친도 예전만큼 저를 엄청 사랑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연애 초기보다 제가 조금 살이 쪘는데 제가 자기 관리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저보다 더 쪘어요. 솔직히 외모로 저를 뭐라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말이죠. 그리고 남친도 속궁한 문제를 문제로 제기하는데 발기부전이 제 문제입니까? 자기가 노력해야 할 문제 같은데요. 어쨌든 가장 큰 문제는 소통을 안 하려는 시부모님의 성향과 돈 앞에서 저희 사정도 봐주시지 않고 잔인하게 결혼을 업자고 하시는 그런 성격이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조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고향도 서울, 자란 것도 서울, 직장도 서울이고요. 남친도 서울 사람인데 정부 청사가 세종으로 내려가면서 저도 결혼하면 세종으로 내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아무것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세종까지 내려가서 살아야 하나 싶네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글 쓰는 게 처음이라 어리버리한 거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냥 제 성격 때문에 제 인생 망치는 게 스스로 너무 한심하고 찌질해 보여서 그게 너무 슬프고 화나고 짜증나서 한탄만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제 나이 18살 고2고 성적은 2등급으로 중반대입니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딱 애매한 성적입니다. 저희 집은 가난합니다. 물론 길바닥에 바로 버려질 정도로 가난한 건 아니고 5층짜리 엘리베이터 없는 아파트에 살긴 사는데 50년 정도 됐지 싶어요. 대충 아는데 집 내놓으면 5천에도 안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이 5층이라 장마철에는 벽지가 비에 젖어서 다 새고 곰팡이는 필 대로 다 피고 바퀴벌레는 심심할 때마다 이벤트로 나와주고 제일 웃기고 슬픈 건 제 방이 없습니다. 거실에 소파. 저 어릴 때 저희 집 거실에 소파 놓아지는 게 꿈이었습니다. 식탁도 없어서 밥상 펴서 먹어야 합니다. 제가 고1 때까지만 해도 저희 집이 이렇게 가난하고 돈 없는 거에 신경 안 썼습니다. 그래도 나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 먹고 진짜 나름대로 잘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놈의 고등학교 내신이 뭐라고 학원 안 다니는 친구들하고 내신 등급이 확 차이가 나더라고요. 사회, 과학, 한국사, 한문, 일어, 뭐 암기 과목은 인강 안 듣고도 다 1이었는데 국영수만 3, 4, 4 나옵니다. 저는 아직도 못 끝내서 쩔쩔매고 있는 단원을 다른 애들은 벌써 겨울방학에 끝내고 왔답니다.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사교육 예체능 빼고 1절 다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커리큘럼이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고 나만 너무 뒤처지나 싶다가도 따라잡으면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조바심이 났는지 안 되겠다 싶어서 고1 여름방학부터 엄마한테 진지하게 말씀드리고 한 달에 30만 원 주고 수학이라도 다녀야겠다 싶어서 다녔더니 성적이 오르더라고요. 공부하라고 1인실에서 한 달에 15만 원짜리 독서실도 끊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죠. 진짜 밤낮 안 가리고 공부만 미친 듯이 했습니다. 근데 최근 8월 한 달 동안 공부에 손 놓았습니다. 사실 고2 2학기가 되면서 제가 수학을 수2랑 확통을 배웠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면 60만 원인 겁니다. 한 달이면 개념 다 나갈 수 있겠지 라는 생각으로 엄마한테 초반에는 한 달만 하면 개념 다 나가니까 이번 달만 학원 다니고 끊을게 라고 말했는데 배우다 보니까 수2랑 확통 개념이 한 달 만에 끝날 분량인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배우는 중간에 이거 한 달로는 안 될 것 같다. 다음 달에도 계속 이렇게 다녀야 할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알겠어 하고 어영부영 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학원 재등록해야 할 날에 일이 터진 겁니다. 그게 딱 7월 말이었거든요. 엄마가 학원이 개념 2개 가르치는데 60만 원은 아닌 것 같다. 학원이 뭐 그러냐. 그 학원이 이상하다. 온갖 이해 안 될 말들로 뭐라고 호통을 치는 겁니다. 그 순간 화가 많이 났습니다. 학원을 다니면서 제가 못 누렸던 모든 것들이랑 친구들이 아무렇지 않게 저에게 한 말들이 지나가더라고요. 엄마가 영어를 가르치는 과외를 해서 저도 영어는 집에서 배웠습니다. 근데도 영어는 내신에선 항상 4등급이고 모의고사에선 좀 잘 치면 2등급인 겁니다. 사실 부모님이 한 과목의 선생님이면 그 과목에 엄청 감정 실려서 공부되는 거 아는 사람 있나요? 조금만 틀려도 부모는 학생이 자식이니까 뭐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학교 영어 선생님이랑 한 집에서 동거하는 것 같은 느낌. 집이 아니고 교실인 느낌입니다. 저 그래서 지금도 영어 진짜 싫어하고 공포증도 있습니다. 영어책만 보면 토 쏠리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친구들한테 항상 영어학원 다니고 싶다 였는데 친구 한 명이 저한테 그럼 다녀 라고 하네요. 처음엔 저 말 들었을 때 그게 그 친구한텐 쉬워서 부러웠고 두 번째론 우리 집이 가난해서 그런 거 하나도 쉽게 못 다니는 게 너무 서럽고 눈물이 나오더군요. 그럼 다녀 라는 말이 아직도 가슴속에 박혀서 떠나질 않습니다. 그 친구는 그게 너무 쉬운데 저는 저의 집이 가난해서 그게 쉽지 않다는 게 너무 화가 납니다. 그리고 그걸 자꾸 다른 애들이랑 비교하는 제 자신이 너무 밉고 한심해서 살기 싫었습니다.
저희 집 가난한 게 저희 잘못이 아닌데 남의 집이랑 비교하게 되고 부모님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또 학원 다니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줄었습니다. 여름옷 못 산 지 지금 3년쯤 됐나. 근데 엄마는 개모임은 꼬박꼬박 갑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속상했던 건 제가 가고 싶어 했던 카페가 있었는데 그 앞에 바다뷰가 정말 예뻤거든요. 그래서 가고 싶다 한번 말했었는데 앞에 바다만 보고 카페는 못 들어갔었습니다. 메뉴들이 너무 비싸다고 못 사준다고 해서 우리 집 사정 아니까 당연한 듯 저도 못 사 먹을 거 알고 수긍하고 집으로 갔죠. 그러고 다음 달에 엄마가 개모임 갔을 때 그 카페로 갔더라고요. 그냥 왠지 모르게 서운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미안했는지 아니면 제 눈치 본 건지 어디 갔다 오면 꼭 여기 분위기 좋았다, 커피 맛있더라 말하는데 그날은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럴 거면 카페에서 컵 홀더를 들고 오지 말던가, 그럴 거면 프로필 사진 그 카페비로 해놓질 말던가 하면서 엄청 속으로 속상해했습니다. 또 하나 더 있는데 제가 여름옷을 3년째 못 샀다고 했잖아요. 사실상 겨울옷도 그만큼 못 샀는데 엄마가 좋아하는 브랜드를 이번 연도 초에 저 브랜드에 엄마 옷 사러 갔다가 쇼패딩 세일을 왕창 하길래 10만원짜리 사주셨습니다. 사실 저 패딩이 제일 최근에 제 옷 산 날인데 엄마는 아니더라고요. 과장해서 말하면 집에 갔다 오면 브랜드 옷이 하나씩은 꼭 늘어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엄마한테 2주에 한 번씩 정도로 엄마, 나 옷이 없어. 나 중2 때 입던 옷들이야. 라고 말해줘도 아무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엄마랑 시내 나가면서 옷이 없다고 한번 넌지시 말했는데 제 말은 들은 척도 안 하다가 시내에서 필요한 물건 쇼핑 끝날 쯤에 집에 돌아가는 길에 브랜드 단골 매장에 또 들렸거든요. 전 자연스럽게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직원분이랑 얘기하더니 저한테 옷 2개를 들고 와서는 둘 중에 뭐가 더 낫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 엄마는 그 브랜드 바지가 집에 10장 넘게 있는데 왜 사냐고 물으면 그 디자인은 없대, 그 색상 바지는 없대, 그래서 그냥 둘 다 사 이러고 화나서 그냥 매장 뛰쳐나갔었습니다. 엄마는 아직까지도 그때 제가 왜 화났는지 모를걸요. 사실 그거 다 엄마가 번 돈이고 아빠가 준 생활비에서 엄마가 아껴서 모은 돈으로 자기 옷 사는데 제가 왜 화를 내겠어요. 생각해보면 전 그냥 자식이고 의식주만 충족되면 되는 애물단지네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시 화가 가라앉아서 집으로 갔습니다. 결론은 엄마는 옷 사왔고요. 이것 말고도 많은데 그냥 생각나는 것만 적어봤습니다. 그 전에 엄마가 했던 행동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면서 화가 솟아오르는 겁니다. 처음부터 언성 높이면서 싸우려고 대들었습니다. 이건 제가 먼저 화내고 대든 거 맞아서 아직까지도 죄송합니다. 근데도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내가 학원 다니는 중반에 계속 말했지 않느냐. 내가 배워보니까 분량 한 달 만에 무조건 못 끝내는 거라고, 다시 다녀야 할 것 같다고. 근데 이제 와서 그런 말 하면 나는 뭐가 되냐. 그래서 나보고 끊으라는 소리 아니냐. 학원 끊어서 니 혼자 공부해라는 소리를 왜 그렇게 돌려서 말하냐. 고등학교 공부가 장난인 줄 아느냐. 라면서 얘기했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내가 언제 너보고 학원 끊으라고 말했냐. 그냥 엄마가 돈이 없으니까 하는 말이지. 너보고 학원비 책임지라 했냐 뭐랬냐. 그냥 이렇게 말하면 앞으로 헤쳐나갈 방도를 생각해보자는 거지. 왜 그렇게 꼬아서 생각하냐 등등. 저는 솔직히 그 상황에서 그 말이 그 말 같았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하고 싶었던 말의 결론은 저번에 지나가면서 광고 본 수학학원 이벤트로 한 달에 25만 원인데 있던데 거기로 옮기라는 거였습니다. 고2가 2학기까지 와서 애매한 교과서 진도에 갑자기 끊어버리고 저랑 잘 맞을지도 모르는 학원으로 옮기라는 게 너무 무책임하게 들렸거든요. 사실 이날 엄마랑 싸우기 전부터 엄마가 계속 흘리는 말로 그 학원 괜찮던데 옮겨볼래? 라는 말을 자주 했거든요. 당연히 저는 그때도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죠. 솔직히 지금 그때 생각하면서 글 쓰니까 너무 화나고 억울하고 짜증나서
눈물이 멈추질 않습니다. 엄마랑 말싸움할 때 아빠도 옆에 있었는데 아빠는 당연히 엄마 편이었습니다.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말은 못되게 안 했지만 언성도 높아지다 보니까 저도 제 스스로한테 화가 나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엉엉대는 말투로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니까 아빠가 듣기 싫었는지 제 얼굴을 때리는 신용으로 입 닥치라고 하더라고요. 네 거기서 더 울기만 해봐라. 그만 쳐올라고. 여기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정도로 미화해서 말하는 거지. 그 상황에선 온갖 무슨 연들이 난무했습니다. 하필이면 그날 또 친구랑 저녁에 뭐 갖다 주러 만나기로 해서 그러고 곧장 물건 챙겨서 나갔죠. 아빠가 10시까지 집에 쳐들어오라 하더라고요. 그냥 응 하고 나갔고 그러고 나서 집에 이틀 동안 안 들어갔습니다. 그 끔찍한 집에 들어가서 숨 같지도 않은 숨 쉬면서 살아야 할 제가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서 오기로라도 안 들어갔습니다. 독서실 24시간도 아니라서 시간 되면 불 다 꺼지는데 거기에 짱 박혀서 이틀을 내리잤습니다. 사실 그 이틀 동안 학원도 가야 하는데 안 가고 뭐 먹지도 않고 그냥 잤습니다. 이틀 되니까 독서실 와서 자고 있는데 하는 말이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더라고요. 거짓말인 거 티나서 그냥 뿌리치고 계속 있었습니다. 새벽에 데리러 와서 그렇게 8월 첫째 주, 둘째, 셋째 주 3주 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서 갖다 주는 밥만 먹고 숨 쉴 정도로만 살았습니다. 사실 이틀 동안 독서실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잠만 자면서 생각한 게 집에 다시 들어가더라도 학원 보내준다 해도 절대 안 갈 거고 학교 자퇴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집 들어간 날 새벽에 학원 이제 보내준다 해도 안 갈 거고 학교도 자퇴해야겠다고 했습니다. 홧김에 한 거 아니고 온 마음 다 굳게 먹고 한 말이었거든요. 엄마가 제가 홧김에 한 말이 아닌 걸 알았는지 자퇴는 왜 할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옹크라는 기간 주말에 또 한 번 화냈습니다. 내가 지금 3주 동안 공부 못한 거 누구한테 보상받냐고. 고등학교 공부가 하루만 쉬어도 등급이 훅훅 떨어지는데 3주를 공부 안 했는데 앞으로 공부해봤자. 그리고 내가 1년 6개월 동안 겨우 쌓아놓은 내 공부 역량이랑 책상 앞에 앉아있을 끈기 3주 노니까 다 사라졌다고. 이래서 공부해도 성과 안 나온다고. 엄마가 그날 아무 말 안 하고 잘 다녀왔어만 했어도 내 앞으로의 성적이 달라지고 앞으로의 대학 네임이 달라졌을 거라고. 엄마가 그 60만 원 쩔쩔맬 때 나도 미안해서 열심히 공부도 했고 다른 친구들 학원 등록하고 횟수까지 다 물어봤는데 기본이 70이더라. 심지어 다른 애는 다인원으로 공부하면 진도 못 따라가서 과외한대. 누구는 한 과목 배우는데 대충 100 쓴대. 내가 그 친구들 이야기 들을 때 상대적 박탈감 엄청 심해도 엄마한테 뭐라고 안 그랬어. 내가 들은 친구들 학원 비용 말해도 엄마는 내 말 들었을까? 그냥 내가 60만 원짜리 거기 계속 다니고 싶어서 거짓말 치는 거라고 생각했겠지. 엄마는 내심 나 학원 안 보내도 알아서 공부 잘하고 성적 척척 나오니까 은근 인서울 기대했겠는데 내 성적 2등급 중후반대로 인서울 어딜 비벼. 심지어 경기도권에도 발 못 담궈. 지금 내가 하는 말 장난 같냐. 내가 갈 수 있는 데는 집 앞에 있는 대학뿐이라고 엄마한테 아침에 일어나서 막 소리쳤습니다. 솔직한 제 마음속에서 저는 다 엄마 탓이라고 생각하고 엄마가 제 인생 망쳤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했지 진짜로 말한 적 없는데 이번에 말한 것도 다 처음이었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저보다 더 서럽게 엉엉 우네요. 티도 안 내고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엄마 우는 것도 보기 싫었습니다. 저 진짜 못된 거 알지만 근데 진짜 보기 싫었습니다. 엄마가 왜 울어? 지금 울어야 하는 건 난데 엄마가 왜 울지? 여기서 제일 서러운 건 나 아니야? 공부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내가 제일 억울하고 불쌍한데 이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하는 말이 뭔지 아나요? 다 자기 잘못이래요. 이제 와서 하는 말이 다 자기 잘못이랍니다. 제가 제 입에서 자퇴하겠다는 말이 나올 만큼 한 거 다 자기 잘못이래요.
근데 전 진짜 궁금한 게 자퇴한다고 한 게 그렇게 서러울 일인가요? 전 앞으로의 계획도 있고 검정고시도 칠 거고 수능도 칠 건데 공부 안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친구들이랑 관계도 원만해서 자퇴해도 연락 간간히 주고받을 텐데 말이죠. 사실 제가 친구들과 연락 자주 하는 성격도 아니고 자주 만나는 성격도 아니라서 인간관계는 딱히 신경 안 쓰셨을걸요. 제가 비꼬아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퇴하는 게 도대체 어디가 하자처럼 보이길래 엄마가 그렇게 소스라치게 놀라고 미친 듯이 반대하고 싫어하시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속마음 모든 걸 쏟아낸 전날은 정말 갈 때까지 감정이 받쳤었습니다. 지금도 울면서 글 쓰고 있긴 한데 너무 살기 싫습니다. 엄마가 울 정도로 제가 쓰레기 같은 말한 것도 제 스스로가 등신 같고 한심합니다. 근데 학원도 제가 다니고 싶은 만큼 못 다니는 우리 집 가난한 것도 너무 싫고 그냥 다 싫어서 아까 극단적인 생각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 동안 공부를 못하니까 보상 심리가 자꾸 나오더군요. 제가 돌려받지 못할 한 달 동안 다른 애들은 이미 치고 나갔을 모든 공부 진도들을 나는 시험 3주도 안 남았는데 모든 전 과목을 준비해야 하고 학종에서 많이 보는 2학년 2학기 내신을 이렇게 말아먹을 생각하니까 살아갈 용기도 안 나고 목매 보니까 그럴 용기도 안 나서 여기다가 이렇게 말해봅니다. 제가 한 행동 때문에 악플이 많이 달릴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공부하는 거랑 안 하는 것도 제 의지인데 자꾸 저희 집 가난한 거 걸고 넘어지고 그래서 학원 못 간 것 때문에 공부 못했다고 하는 걸로 변명하고 그러는 저도 한심스럽고 그냥 모든 상황이 다 이상합니다. 지금도 손에 공부가 안 잡힙니다. 성과가 제 생각만큼 안 나올 걸 미리 아니까 그 과정도 포기하게 되네요. 이것도 멍청한 짓 같은데 제 성질이 얼마나 더러운지 안 따라줍니다. 근데 성질 무시하고 공부하면 진짜 정신병원 갈 것 같이 미칠 것 같아서 아예 멈췄습니다. 사실 공황장애 있어서 엄마한테 3년 동안 숨기고 작년에 용기 내서 말해서 엄마가 같이 정신과 가자고 했는데 그 다음날 데려간 곳이 정신과가 아니라 신경과였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고민의 깊이와 하는 말의 무게를 얼마나 무시하고 가볍게 여겼으면 그렇게 행동할까. 그날 엄마한테 많이 실망했었습니다. 신경과 선생님도 하는 말이 이건 정신과를 가야 하는 문제인데 왜 아예 다른 과인 여길 왔냐면서 다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래도 왔으니까 눈에 빛 쏘고 그런 검진은 해주셨습니다. 아마도 정신과 가면 기록이 남는다는 것 때문에 제가 사회에 나갔을 때 직업을 갖는데 어려움이 있을까봐 그렇게 행동하신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이건 그냥 생각나서 말해봤습니다. 저는 그냥 이 집안이 너무 싫은데 한편으론 너무 좋아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슬프고 억울해서 사실 살고 싶습니다. 필력도 없어서 횡설수설 적었는데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수정해서 추가적으로 글 올립니다. 새벽에 이 글 써놓고 며칠 동안 헤매다가 정신 차리고 공부한다고 못 들어왔었는데 이제야 봤습니다. 모든 댓글을 다 읽은 건 아니지만 제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현실을 직시하라는 따끔한 말들 모두 저에게 힘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다들 EBS 보라고 하는데 저는 사설 강의 한 번도 들어본 적 없고 저도 EBS만 고집하면서 살았습니다. 사실 사설 유료 강의보다 EBS 선생님들이 훨씬 잘 가르쳐 주시는데 저도 굳이 돈을 내면서까지 사설을 들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당연히 EBS만 꾸준히 챙겨보고 있습니다. 하루에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은 보통 10시간이었는데 최근에 한 달 공백 때문에 앉아있는 연습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5시간밖에 공부 못했고 항상 제가 가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황장애에 대해서 안일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서 말씀드리지만 공황장애라고 해서 모든 공황장애가 경련을 일으키듯 발작을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제 글의 주제는 저의 교육 상황이지 공황장애가 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세하게 묘사하진 않았던 것 뿐이고, 현재도 가끔씩 나타나고 있고 부모님 걱정하실까봐 다른 방 들어가서 괜찮아지면 다시 생활합니다. 최근 들어서 심해지고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부모님과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 예정입니다. 정신과가 진료 기록이 남아 취직하려는 회사가 볼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을 알고 계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사실 핑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생각난 건데 최근 엄마랑 얘기하다가 알게 됐는데 계모임 비용 내는데 한 달에 6만 원씩 2개 넣는다고 해요. 저도 물론 엄마도 엄마의 삶이 있기 때문에 너무 손 벌리지 말자고 생각했고, 사실 이번 연도 초에 제가 성적을 위해서 학원을 더 다니고 싶기 때문에 알바를 하게 해달라고 했으나 고2가 무슨 알바냐면서 공부할 시간도 모자르다고 온갖 쌍욕 듣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용돈도 한 달에 8만 원이라고 정해지긴 했지만 제대로 못 받아서 용돈을 쓰지도 못할 뿐더러 모으지도 못했습니다. 댓글에서 많이들 제가 충동적이고 감정적이고 자기연민이 심하다고들 하시는데 맞습니다. 저 자기연민 엄청 심하고 제 스스로를 항상 불쌍하게 여깁니다. 근데 엄마 아빠 앞에서 티낸 적 없고 말없이 생각만 하고 살아요. 그거 다 티내고 살면 그게 어린애지 곧 성인인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 글 쓴 새벽은 어디에도 내 슬픔을 말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아서 쏟아낸 거예요. 그리고 제 꿈은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대학에 이 악물고 못 가면 살지 못한다는 듯이 생각하고 살고 있고 2등급 후반이라는 내신에 만족을 못했습니다. 꿈이 저렇게 높은데 만족을 해서도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되니까요. 법대를 목표로 살고 있어서 아무리 포기하고 싶어도 울면서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댓글들처럼 부모 탓하는 빡대가리 안 되려고 앞으로도 공부 계속하면서 살 겁니다. 제 욕하시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잘한다 그러면 제 머리 믿고 더 안 하는 성격이라 댓글들이 공부의 원동력이 됐고, 위로해주시는 분들은 덕분에 스스로 상처낸 마음 다시 보듬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들의 따끔한 일침들처럼 주제 파악하고 열심히 살 겁니다. 어차피 신세한탄 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는 걸 아니까요. 가난한 게 죄라는 마음은 생을 마감할 때까지 부여잡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살 겁니다. 저는 여기서 벗어날 거고 성공할 겁니다. 누구들 말씀처럼 가난에 길들여지지 않게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